화작 선택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3 학년도 10월 학평의 이제 마지막 학평인 10월 학평의 5부의 문을 엽니다. 저는 남궁민입니다. 화법과 작문 선택자 여러분 글쎄 몰라 마지막이 되면서 시간 얼마 없는데 화법과 작문 제대로 잡히진 않고 아직도 마음고생 막 하고 있는 사람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차분히 화작은 어쨌든 내가 전략적인 문제풀이를 했는지를 잘 유념해 보시고 그냥 무턱대고 읽고 문제를 풀 경우에는 잘못하면 뭐라 그래야 되나? 개미지옥에 빠져버리게 돼요. 그리고 막 어디 허우적대는 늪 같은 데에서 막 이런 허우적대는 그런 모습이 될 수가 있어서 예를 들면 현재 35, 37번 같은 그런 세트가 바로 그렇죠. 만약에 지문을 읽으면서 그림을 확인해가면서 그 내용을 막 거기에 얘기했던 생명게임의 원리를 다 이해하려고 했다면 그건 굉장히 뭐랄까 무모한 그 문제풀이의 접근 방식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통통 치고 가면서 실수는 절대로 하지 않도록 유의하되 덤벙거리지 않으면서도 경쾌한 빠른 스텝 이런 게 화작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수능 직전에 마지막으로 한번 다시 점검해보는 최종 점검의 성격이 바로 이 오늘 오부 해설에 있습니다. 그거 좀 유념하면서 35에 37번 이제 화법 세트로 한번 가보죠. 자, 여러분 어때요? 제가 총평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이 화법 작문은요, 지금 이 화작 세트들이 아주 전형적인 세트들로 구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파괴력이 큰 문제들이 존재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그런 어려운 문제들 같은 거 진짜 화작에도 가끔 그런 게 있거든요. 아니면 눈에 안 보이는 아주 교묘한 함정을 파놔서 오판을 유도하는 그런 문제 같은 것도 사실은 이번 화작에는 없었다고 봐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고생을 했고 원하는 성적을 못 얻었다면 화작의 어떤 요령이 나한테 어떤 판단 능력이 나한테 부족했었는지를 잘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전형적이라는 것은 일단 출발부터 이렇게 할게요. 자, 35번 발표에 대한 설명, 36번 자료, 시청각 자료, 37번 발표를 들은 학생의 반응. 이거 진짜 이제 내가 입이 아파. 그쵸? 매번 반복되는 사이클이에요. 이제 지금 소재만 뭐라고 했어? 뭐 세포의 자기복제와 관련 있는 콘웨이의 생명게임이라는 걸로 선택이 됐을 뿐 35, 36, 37 문제 유형이 똑같단 말이야. 선지에도 맨날 등장하는 애들이 등장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나왔을 때 이 문제들을 전형적인 이 문제 유형들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그 유형이 이제 여러분 앞에 숙달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그러지 못하고 전부 다 지문을 읽어가면서 특히 예를 들어 2문단, 3문단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36번 그림에다 대입해가면서 얘는 1이니까 얘는 0이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이 주변에 1이 몇 개고 막 세고 있었으면 큰일 나는 얘기야. 이거는 봐요. 만약에 이 문제가 틀린 지점을 찾아라. 그래서 그 원리를 이해해갖고 그걸 여기다 적용했을 때 뭐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거를 만약에 간다면 그렇다면 지문 2문단, 지문 3문단에 있는 정보를 비문학 독해하듯이 독서지문 이해하듯이 읽어야 되겠죠. 근데 이건 전혀 그렇지 않단 말이야. 그런 함정에 절대로 빠지면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꼭 각인해야 되는 그런 세트가 바로 이번 화작이었습니다. 자, 발표에 대한 설명 과정처럼 발표야. 늘 얘기합니다만 이 세트는 뭐라고요? 발표 아니면 전문가 강연이다. 학생이 발표하거나 전문가가 강연하는 거. 근데 근본적으로 다를 바는 없어요. 자, 그랬을 때 안녕하세요. 발표를 맡은 동글동글입니다. 여러분 지난 수업 시간에 세포의 자기복제에 대해 공부했죠? 이번 시간에 저는 세포의 자기복제와 관련 있는 콘웨이의 생명게임을 여러분에게 9칸의 격자판으로 설명하려 합니다. 화면 1제시. 됐지? 인트로 우리 읽었다. 그럼 보세요. 35번 문제 상황 설정 이해됐고요. 학교 수업 시간에 세포의 자기복제에 대해서 공부했던 아이들을 상대로 해서 친구들을 상대로 해서 생명게임이라는 콘웨이의 9칸 격자를 이용한 걸 소개하려고 해. 그게 발표의 내용 상황이잖아. 그랬을 때 선지를 봅니다. 질문을 통해서 청중과 상호작용하면서 정보를 제공해. 정보 제공이야 뭐 이건 넘어가도 되는 거 아니겠어? 왜냐하면 정보를 제공하는 거지 이 발표 자체가. 그러니까 당연한 거고 중요한 건 질문을 던져서 이 질문은 제가 늘 얘기합니다만 질문을 키워드로 딱 1번 선지에서 잡았다면 그 뒤에 질문으로 뭘 하고 있는지도 체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질문이 있네? 이걸로 그냥 땡? 맞아 맞는 얘기네 이러고 넘어가면 안 되는 거야. 왜?
뒤에 질문으로 할 수 있는, 질문을 던진 이유가, 목적이 여러 가지일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지금 상호작용, 어떤 경우에는 뭐 배경 지식을 확인,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흥미를 유발, 화제를 도입, 소개, 뭐 다양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자, 이 경우 상호작용, 당연히 질문하면 답을 들으면 그건 상호작용이겠지만,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상호작용한다는 얘기는 뭐 거의 거저 준 선지에 불과할 수도 있지. 그런 성격도 좀 있지만, 어쨌든 질문을 통해서 상호작용하느냐. 그러면 이제 상호작용이 아닐 경우도 있습니까, 선생님? 그럴 수 있죠. 질문을 던져놓고 답변을 듣지 않아. 그냥 질문을 던졌을 뿐, 질문의 형식으로 된 문장을 발화했을 뿐, 그게 상호작용을 위한 질문이 아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일종의 서리법 같은 걸 사용했을 수도 있지. 그러면 이제 요게 무의미하게 그냥 괄호를 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더라. 보자. 질문이 어디 있는가. 물음표. 공부했죠? 둘째 줄에 딱 걸리고요. 근데 그거는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상호작용하는 거라고 보기는 좀 어렵겠고, 그런데 저 밑에 이 문단 셋째 줄에 A의 이웃은 무엇일까요? 대답을 듣고 어쩌고저쩌고. 상호작용 했네. 답이 1번이에요. 됐지? 고맙게도 1번에서 답을 주고 나머지들을 안 해도 되는 가장 적절한 것은 이랬단 말이야. 그러면 실전이라고 칩시다. 그럼 1번 답 찾고요. 나머지는 안 조회 안 하고 확인 안 해. TF 판단 안 해도 된다는 얘기야. 근데 제가 이제 이거를 보세요. 예를 들면 이런 건 없어. 얘기할 필요도 없어. 그 다음에 또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없단 말이야.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유념해야 될 선지가 여기에 있고 여기에 있습니다. 뭐냐면 발표를 시작할 때 그랬으니까 어느 지점을 봐야 되는지 알겠죠. 1문단을 봐야 되는데, 발표 목적을 제시했는지를 볼 때 어쨌든 요 시작하라 그랬을 때 기대하는 바를 언급하면서 발표 목적을 제시하는 것은 1문단 안에 들어있다라는 게 여기 명시적으로 있으니까 그걸 확인해야 된다. 그래서 정오 판단을 하시라. 물론 여기 없으니까 이게 답이 아닌데, 그죠? 요 선지는 보세요. 제가 한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이건 제일 눈여겨봐야 될 선지는 2번인데요. 청중과 공유한 경험. 있죠. 아까 우리가 딱 훑어보는 처음에 뭐라 했어? 지난 수업 시간에 세포의 자기복제에 대해 공부했죠? 있네. 답이 2번. 안 된다는 거야. 왜? 그걸 활용해서 뭐? 청중의 관심 분야를 확인한 거 아니거든. 이건 맞지만 이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이건 일종의 말하자면 2, 3, 4, 5 중에서 그나마 유인가가 높은 선지는 2번이야. 여러분을 유인하고 있는 선지는. 근데 거기에 낚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36번 갑니다. 다음은 발표자가 보여주는 화면이다 그랬습니다. 발표자의 시각자료 활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거든요. 자, 시각자료 화면 1, 화면 2, 화면 3이 있어요. 근데 이거 지금 봐. 아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지문 2문단을 중심으로 해서 2문단과 3문단을 가지고 이 화면 1, 2, 3을 해석하기로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개미지옥. 늪에 빠져요. 자, 1번 선지 볼게요. 기억을 활용하여, 기억이 어딘가 화면 1 제시 그랬는데, 이걸 제시하는 그 맥락이 있잖아요. 그지? 왜 이게 기억 화면 1이라고 안 하고 기억이라고 해놨는가 하면, 자, 화면 1이요. 기억에도 동원되고 리을에도 동원돼요. 화면 2는요. 니은에도 동원되고 미음에도 동원된다고. 그러니까 맥락상 기억 이랬으니까 화면 1을 제시하되 그 자리, 그게 중요한 거야. 그럼 보세요. 기억을 활용하여, 그럼 즉 요걸 제시한 그 기억 자리에서 격자판에 칸에 표시된 음영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는데, 그건 인근 정보만 확인하면 되는 거야. 자, 여기 화면처럼 각각 칸에 A부터 I까지 기호를 붙이겠습니다. 음영을 넣지 않은 칸은 살아있는 세포가 없는 칸은 0이라고 정의하고, B처럼 음영을 넣은 칸은 살아있는 세포가 있는 칸을 1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그러면 1번 딩동댕 됐지? 그 다음에 니은은 화면 2예요. 요거. 자, 거기 화면 2를 제시하면서 보세요. 거기 생명게임은 규칙이 있습니다 하면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그걸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 지점에다가 표시만 하세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그 부분을 읽을 수는 있잖아. 봐. 1은 이웃 중에 1이 1개 이하면 다음 세대에서 0이 됩니다. 둘째, 1은 이웃 중에 1이 4개 이상이면 세포 과잉으로 다음 세대에서 0이 됩니다. 셋째, 1 또는 0이 이웃 중에 1이 3개 있으면 다음 세대에서 1은 1이 되고 0은 1이 됩니다. 넷째, 1인 이웃이 2개면 1이든 0이든 그 상태가 변하지 않습니다. 되지? 규칙이 4가지. 근데 그 규칙을 다 이해해서 여기서 그러면 얘가 1인데 주변이 뭐 몇 개냐, 1이 몇 개냐, 이걸 세고 있지 말라고. 그럴 필요 없으니까.
자, 2번 선지 니은을 활용하여 요 화면 2 제시하면서 제시하여 세포가 고립되었을 때 1이 다음 세대에서 0이 되는 경우를 설명하였다 그랬는데요. 그 니은에 이어지는 설명에 보면 세포가 고립되면 죽기 때문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 선지가 나와 있거든. 저 설명이 나와 있거든. 이번에 설명은 맞아요. 요게 지금 결국엔 자 0이 된다는 것. 고립된 세포가 소멸해 죽게 된다는 거. 그지? 죽는 세포. 즉 1값이 아니라 0값이 돼버리는. 요게 지금 음영 처리가 안 된 것들로만 남게 됐으니까.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디귿을 활용하여 그러는데 디귿은 화면 3을 제시하는 거죠. 자, 디귿 보세요. 디귿 자리. 이 화면에 A와 B는 모두 세대가 바뀌어도 상태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1과 0 모두 이웃 중에 1이 2개면 상태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제시했다. 아까 원칙 4가지 중에서 이웃한 그 세포들 중에 1이 2개면 상태가 변화하지 않는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자, 1이 2개면 1인데 이웃 중에 1이 2개면 얘는 그대로 1이 되고 0인데 1이 2개면 얘는 그대로 0이 된다는 얘기야. 그죠? 그랬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변하지 않은 상태를 보여준다? 맞는 얘기란 말이에요. 자, 5번 선지 볼게요. 미음을 활용하여 화면 2와 3 됐지? 그래 놓고 미음 자리가 뭐냐면 두 경우는 2세대와 간에 어떻게 할까? 맞아요. 다르게 서로 다르겠죠? 그 얘기는요. 거기에 맥락이 지금 그 3문단에서요. 몇 가지 유형 얘기하면서 주기, 멸종, 안정 3가지 유형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게 3문단이거든요. 자, 이랬던 게 이렇게 되고 다시 이렇게 돼. 주기. 이겠지. 그지? 말 단어 뜻을 생각하면 그냥 추론하는 거야. 그 다음에 얘는 지금 어떻게 되는가 하면 전부 다 1이었던 다 살아있는 세포였는데 이게 어떻게 됐어? 이렇게만 되더니 나중에 사라졌어. 이거 뭐? 소멸. 아, 멸종. 참 미안합니다. 멸종. 단어가 거기 사용된 걸로 하면 멸종. 그죠? 이게 멸종된 거야. 그 다음에 이건 지금 어떻게 됐어? 그대로 남아있네? 이건 뭐야? 안정. 변화가 없어. 1세대, 2세대, 3세대로 가도. 이렇다는 게 느껴지지? 그러니까 이 모양만으로 원리를 깊이해서 값을 실제로 따져봐가지고 정말로 이런지를 팩트 체크할 필요 없이 말이야. 그럼 보세요. 미음을 활용하여 멸종 유형과 안정 유형의 사례에서 발견할 수 있는 차이점을 언급하였다. 실제로 그 인근 정보를 확인하면 이 둘의 차이점을 당연히 차이점을 언급하려고 둘을 제시하는 거겠죠. 자, 이쯤 되면 여러분한테 일종의 어떤 스토리, 이 생명 게임을 이 코너웨이가 구성을 한 어떤 원리랄까? 기본 원칙이랄까? 발상, 아이디어가 눈치가 채져야 돼. 무슨 얘기냐? 그 원칙 첫째, 둘째, 셋째, 넷째 것을 이렇게 말하자면 문학적으로 여러분들이 번역해서 이해하는 힘도, 추론에 상상하는 힘도 생길 수가 있겠네? 제가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 뭐. 자, 1은 이웃 중에 1이 1개 이하면 다음 세대에 0이 돼요. 주변에 생명력 있는 게 너무 힘이 약해 하나밖에 없으면 걔도 덩달아 살아남지 못하고 걔는 그냥 죽어버리는 거야. 주변에 자기한테 삶의 기운을 줄 수 있는 세포가 하나밖에 없으면. 둘째로 갈게요. 1이 4개 이상이잖아. 너무 생명력으로 둘러싸여 있으면 오히려 세포 과잉으로 얘는 죽어. 0이 돼. 됐지? 그 다음에 셋째는 1 또는 0이 이웃에 1이 3개 있으면 다음 세대에 1은 1이 되고 0은 1이 된대. 그러니까 내가 1이든 0이든 간에 주변에 생명력을 가진 게 3개 정도가 있으면 살아나. 1은 그대로 1이 되는 거고 0은 심지어 1이 돼. 근데 2개잖아? 영향을 못 미쳐. 이해됐어요? 그러면 어떤 세포의 입장에서 주변에 살아있는 세포가, 생명력 있는 세포, 여긴 표시에는 음영으로 된 게 하나 이하면 나도 죽고 2개면 영향이 없어서 나는 그대로고 3개면 죽었던 애도 살아나고 살았던 애는 당연히 살고 4개가 되면 생명 과잉으로 살았던 애도 죽어. 이해됐죠? 스토리가 생기잖아. 이 코너웨이의 아이디어 발상이 눈에 잡힌다고. 물론 그것까지 들어갈 필요도 없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을 눈치를 빨리 채가지고 원리를 이해했다면 그럼 예를 들어 4번 봅니다. 리을을 활용하였는데 리을에 보면 화면 1 제시야. 요거 제시거든. 1세대와 3세대 격자판의 양상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는데 이거는요. 이거 진짜 틀리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제가 지금 좀 전까지 설명한 뭐 스토리를 구성하게 된다. 상상을 통해서 이해하게 된다. 이렇게 문학적으로 번역해보자. 다 필요 없어. 그런 복잡한 과정을 요구하는 문제도 아니야 사실은. 왜?
그냥 안 읽었다 치고 얘기해 봅시다. 그냥 요것만 놓고 4번 선지를 읽어볼게요. 1세대와 3세대 격자판의 양상이 서로 다르다는 걸 보여준대. 이거하고 이게 서로 달라요, 양상이? 똑같은데? 여기 음영, 여기 음영 똑같잖아. 근데 왜 다르다 그래? 물론 거기에 내용 자체도요. 리을을 주변으로 한 거 보세요. 그러니까 3세대에서는 1세대처럼 다시 BEH가 1이 됩니다. 이러한 양상을 주기유형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명시되어 있어. 근데 그거를 굳이 확인하지 않더라도 이 그림만으로도 판별되는 선지가 돼버렸단 말이야. 솔직히 얘기할까? 수능에서는 이렇게까지 주진 않아요. 이거는 난도 확 낮춰준 거야. 왜? 굳이 텍스트를 확인 안 해도 이것만으로도 사실은 4번이 틀렸다는 건 너무나 명약관화하기 때문에. 근데 이걸 틀려? 안 되지. 37번 갑니다. 듣기 전략, 듣기 반응 이런 거야. 학생 1은요 뭐라고 했는가 하면, 자, 이웃에 살아있는 세포가 많을수록 세포 생존에 유리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불리하군. 아까 이제 주변에 1인 게 4개라면 얘도 죽어버리는 거, 그런 거 얘기한 거죠. 그런데 왜 1인 이웃이 4개인 경우부터 세포 과잉으로 볼까? 그럼 보세요. 학생 1로부터는 선지 2개 만들려고 일부러 2문장을 만들어 놨거든. 자, 1번 선지 봅니다. 자신이 짐작했던 바를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수정하고 있다. 답이 1번이에요. 요거지. 앞부분의 문장을 가지고 1번 선지 가장 적절한 거 답 1번 나왔어. 왜? 자기는 이렇게 생각했거든. 유리할 거라고 생각했거든. 자, 짐작했던 바를 발표를 듣고 오히려 불리하군이라고 그 발표를 듣고 그 결과를 반영해가지고 자기 생각을 수정한 거예요. 됐지? 그런데 4번 선지에 학생 1이 또 한 번 등장하니까 볼까? 학생 1과 학생 3은 발표 내용이 적용되지 않은 예외적 상황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얘가 이 지금 읽은 요 첫 번째 문장은 당연히 발표 내용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적 상황이 있는지를 검토한 거 당연히 아니고요. 그럼 이거 볼까? 그런데 왜 1인 이웃이 4개인 경우부터 세포 과잉으로 볼까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적인 상황에 대해서 검토한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 그럼 보세요. 학생 1이 4번 선지에서 학생 1에 대한 설명이 틀렸다는 것은 학생 3이 거기에 대응되는지 아닌지 해당되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필요도 없이 4번은 답이 될 수가 없다니. 또 볼까? 학생 2. 격자판에서 1과 0이 나타나는 양상을 3가지 유형으로만 설명해서 아쉬웠어. 이게 중요한 거. 관련 서적을 찾아봐야겠어. 이랬거든. 그럼 보세요. 2번 선지. 발표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요? 여기에 그런 얘기가 어디 있어? 사실에 부합하는지 의문을 제기한다? 착각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요. 막 상상의 나래를 펴는 사람이 있다. 선생님, 관련 서적을 찾아봐야 되겠다고 하는 걸 보면 이게 지금 사실에 부합하는지 의문을 제기한 거 아닐까요? 이 사람은 지나친 공상을 하고 있어. 얘가 지금 서적을 찾아보겠다는 건 뭔데? 3가지 유형으로만 설명해서 아쉬우니까 내가 추가로 자료를 더 찾아보겠다는 자료 탐색의 의지를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2번처럼 얘기하는 거 틀렸죠. 또 볼까? 5번 선지 볼까요? 학생 2는 발표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내용이 다루어지지 않아 아쉬워하고 있다 그러는데 그거는 절반쯤만 맞는 선지입니다. 요 학생 2에 관해서. 자, 여기서 이게 이렇게만 해서 아쉬웠어, 더 찾아봐야겠어를 지금 5번 선지에서처럼 아쉬워하는 건 맞지만 그게 자기에게 필요한 내용이 다루어지지 않았다라고까지 단정할 수는 어려워. 그렇게 단정하기는. 그러니까 반만 맞은 것 같아. 그러면 반은 맞은 것 같은데 그러면 나머지를 봐서 확실히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학생 3을 가지고 5번 선지 판단해 볼까요? 복잡한 생명현상에 모종의 질서가 있음을 새롭게 알게 되어 좋았어.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모형이 실제 현실에서 적용되는지 확인해 봐야겠군. 그랬거든요. 자, 5번 선지 봅니다. 발표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내용이 다루어지지 않아 아쉬운 게 어디 있어 여기? 없죠. 그러니까 5번 탈락. 그 다음 3번 선지 볼까? 아니 4번 먼저 볼게. 학생 1이 아까 탈락이었고 학생 3은 발표 내용이 적용되지 않은 예외적 상황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여기에 발표 내용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적인 상황을 검토하는 게 어디에 있어? 말도 안 되죠. 자, 그럼 이제 이 문제에서 오답률이 제일 그러니까 오답인데 제일 잘못 선택한 비율이 높았던 3번 선지. 자신의 의문이 해소되었다는 점에서 발표 내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발표 내용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건 맞죠. 근데 착각하지 말아야 될 건, 이렇다는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되어서 좋은 거지 의문이 해소되었기 때문에 좋은 게 아니야. 이해됐지? 그 답을 3번으로 착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빼도 박도 못할 1번 정답지가 떡하니 자리 잡고 있다. 절대로 흔들리면 안 된다. 됐죠? 그 다음 38에서 42번에 해당되는 빅세트, 화작 통합 세트가 있습니다. 자, 38번 이거 보니까 장문 맥락 파악하는 장문 문제죠. 39번 가를 평가해서 가가 이제 글이었으니까 학급 누리집 게시판에 올라온 거 장문 문제입니다. 40번 마지막 문단 초고 가를 가지고 낸 가단독의 장문 문제고요. 그 다음에 41번 A, B 분석하는 거 화법 문제고요. 그 다음에 어디 있어? 42번 문제 가와 나를 고려할 때 해가지고 학생 E가 쓴 회의록의 일부 그래가지고 가와 나를 고려하라고 했으니까 장문과 요 화법을 함께 고려하는 그런 화작의 통합의 그런 문제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보통은 말이에요. 이렇게 화작을 통합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 나머지 4개 중에서 화법들, 장문들 보통은 그렇게 내는데 요 경우에는 가를 가지고 장문 문제로 38, 39, 40 세 문제를 냈고 화법 단독으로는 41번 하나가 존재하는 그런 식의 문제 세트 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거는 근데 뭐 그럴 수는 있는데 평가원은 그것보다는 2.5 대 2.5 그래서 화법을 2문제, 장문을 2문제, 그 다음에 화작의 통합을 1문제 보통 이렇게 내는 경우 밸런스를 더 정확하게 맞추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도 참고서만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38번 문제인데요. 기억과 관련하여 가의 장문 맥락을 파악한 내용 가장 적절한 것을 했거든요. 자, 봅시다. 가의 내용을 쭈루룩 빨리 훑어야 되겠다. 그지? 그래야 이런 문제들을 풀 수가 있을 거야.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어쨌든 39번 문제라든지 40번 문제라든지 40번 문제는 마지막 문단 하나 가지고 비교하면 되는 문제라서 이건 지엽적인 문제지만 부분적인 문제지만 38, 39는 결국 어쨌든 전체를 검토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럴 때는요 39번 문제를 먼저 푸는 게 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가 전체를 훑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전략을 여러분이 마련하는 것도 굉장히 센스 있는 접근이에요. 그걸 할 줄 알게 됐다?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야? 화작에 눈을 뜬 거지. 자, 39번부터 먼저 우리가 실제로 한번 해보자. 그러면 보기를 기준으로 하여 가를 평가했어. 이제 가를 아직 안 읽은 상태에서 A. 적절한 건의 시기를 고려했는가? 무슨 문제 제기, 물생활 발생한 이유, 실행 가능성, 방안 실행 기대 요건. 그럼 가가 건의문인가 봐. 그치? 그러니까 이런 평가 기준들을 가지고 가를 평가한다 이러지. 자, 그럼 보세요. 1번 선지를 보기 위해서 요 A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적절한 건의 시기를 고려했는가 이랬는데 거기서 선지를 보면 1문단에서 그랬거든요. 지금 이 지문이 가 지문이 1문단, 2문단, 3문단, 4문단으로 구성되는데 요 39번 문제 정답 선지들을 보세요. 1번 1문단, 2번 2문단, 3번 2문단, 4번 3문단, 5번 4문단 이렇게 돼 있어. 즉 1문단, 2문단, 2문단, 3문단, 4문단 이렇게 특정 문단들을 걸고 있단 말이야. 그럼 그 얘기 뭐냐면 요 선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해당 문단을 선지 하나당 한 문단을 조회하게 되어 있고 그 글 전체의 흐름을 우리가 훑어볼 수 있게 되는 흐름을 잡을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38번 문제는 거저먹기가 된 거야. 됐지? 자, 적절한 건의 시기를 고려했는가를 보세요. 1번 1문단에서 학생회의 행사 준비 기간을 생각했다는 내용은 요거를 충족하는군 이라고 1번 선지가 정오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1문단으로 가봅니다. 안녕하세요. 2학년 누구입니다. 에너지 하베스팅 체험전을 작년과 동일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다음 달에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취재 동의하기에 올해도 참여하고자 합니다. 근데 동일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준비 기간을 생각할 때 지금 건의하기 적절한 시기라고 판단해서 누리집 게시판에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건의합니다. 1번 딩동댕 준비 기간을 고려했다. 그 1번 선제 그대로 들어있는 말이 1문단 안에 있네 실제로. 그지? 좋았어. 그 다음에 선지 2번 봅니다. 2문단에서 요거를 고려했대. 이게 뭐냐면 사실에 근거하여 문제를 제기했는가 요거를 다루었는가를 보자는 얘기지. 2번 선지를 먼저 볼게. 2문단에서 작년 행사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한 내용은 올해 행사를 위해 개선해야 할 문제를 사실에 근거하여 제기했다는 점에서 B를 충족하는 건. 만약에 2문단에
작년 행사된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했고 그게 개설한 문제를 언급하는 데 동원된 근거 자료로 활용됐다면 2번 선지는 나무랄 데가 없는 선지가 될 거예요. 이 문단 갑니다. 올해 초 작년 행사된 설문조사 결과를 학교 신문에서 보았습니다. 응답자 50%가 정도가 에너지 하베스팅이라는 경우에 친숙해서 답했지만 그러나 어떻게 뭐가 활용하는지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답한 학생이 60% 넘었고 만족한다고 학생은 30%밖에 안 됐어.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진이나 영상 자료를 전시하는데 치우쳤기 때문에가 이유라고 자기는 생각한다 이런 얘기가 들어있거든. 자, 그러면 보세요. 요거 설문조사가 과거 작년의 행사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가 요번에 개선해야 할 문제를 얘기하는데 근거 자료로 사용된 거 맞죠? 그러니까 사실에 근거한 거 맞고 설문조사 결과가 사실이니까 그 2번도 나무랄 데 없게 됐겠네. 그 다음 3번 선지를 보면 요 C에 관한 건데 문제가 발생한 이유를 제시했는가인데 방금 읽었던 이 문단에서 3번 선지처럼 자 자료 전시하는데 치우쳤다고 언급한 내용이 만족스러운 비율이 30%밖에 안 되는 불만족스러웠던 잘못 치러졌던 개선해야 될 그런 행사였던 이유라고 제시를 했으니까 3번 선지도 맞는 얘기가 됐지. 이렇게 해나가는 거야. 그럼 이제 D에 관한 4번 선지인데 D가 뭐냐면 해결 방안의 실행 가능성을 점검하여 제시했는가를 점검합시다. 검토해 봅시다. 4번 선지를 보면요. 3문단에서 에너지 하베스팅이 적용된 제품의 제작과 사용을 언급한 내용은 이제 그게 있는지를 일단 팩트 체크해야 되고 에너지 하베스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체험의 실행 가능성 여부를 점검한 것이라는 점에서 D를 충족하는 거. 키워드는 이거네요. 실행 가능성을 점검했는가. 그지? 자, 3문단으로 가봅니다. 3문단에 체험전의 목적이 일상생활 쓰임이 확대되고 있는 이해도를 높여서 효율적으로 쓰도록 유도하기 위함이야. 그러면 목적 달성을 하려면 적용된 제품을 직접 제작하고 사용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걸 추가해야 된대. 프로그램을. 근데 그게 그 해결 방안이 추가해야 되는 프로그램의 실행 가능성을 점검한 내용이 3문단에 있다 없다? 없다. 답 4번 찾았어. 됐죠? 그럼 이제 여기서 멈추지 말고 4문단에 관련돼 있는 2와 관련돼 있는 5번 선지도 확인해야지. 답은 이미 찾았지만, 그죠? 자, 방안을 시행했을 때 기대되는 효과를 제시했는가를 가지고 5번 선지 봅니다. 4문단에서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을 언급한 내용은 기대 효과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2를 충족했다 그랬는데 마지막에 4문단 갑니다. 개선한다면 만족도가 높아질 것입니다. 있네요. 그지? 그러면 D에 관한 평가 4번 평가만 잘못됐다는 걸 찾았어. 그럼 이제 우리는 39번 풀었으니 어디로 간다고? 38번으로. 자, 우리 이 글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봤죠? 얘가 건의하려는 내용이 뭔지도 봤고요. 그러면 이제 기억이 뭔데? 작년 행사의 문제점. 이게 뭐야?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고 자료 전시에만 치우쳤기 때문에 실생활과 접점 같은 게 잘 없어가지고 효과가 낮았다 이거 아니야? 쉽게 얘기하면. 맥락을 파악한 내용을 가장 적절한 거 고르래요. 기억에 대해 동일한 문제의식을 갖고 프로그램을 변경한 주체를 예상 독자로 선정했대. 자, 보세요. 여기서 알아둬야 될 건 여러분, 장문 맥락을 파악했다 할 때 장문 맥락이 뭐냐면 여기서 지금 예상 독자, 그 다음에 글의 주제, 그 다음에 장문 목적, 그 다음에 장문 매체, 그 다음에 글의 유형 이런 거예요. 다시 한번. 보통 장문 맥락이라고 하면 글의 주제, 예상 독자, 장문 목적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 더 하면 장문 매체 정도까지를 얘기한다고 장문 개념에서 제가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이게 지금 장문 맥락이라고 하는 이게 지금 교육 과정에서 그렇게 가르치게 되어 있는 거라서 문제 이렇게 구성되는 거예요. 근데 수능은 사지선다가 아니라 오지선다다 보니까 하나 더 집어넣을 장문 맥락으로 보통 뭐가 선택되는가 하면 글의 유형이 선택돼요. 그래서 이런 걸로 출제자가 만든 문제다라는 걸 여러분이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럼 봐봐. 이 중에서 적절한 거 하나를 골라야 되거든. 자, 예상 독자가 누구냐면 학생회 애들이죠. 근데 걔네들이 동일한 문제의식을 갖고 프로그램을 변경했어요? 아니죠. 왜? 1문단에서 아까 뭐라고 하는가 하면 올해도 작년하고 똑같이 한다면서요? 안 된다고 저는 건의할 거예요.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자고 건의하는 글을 씁니다. 이랬는데 이게 어떻게 이런 얘기야? 말도 안 되지. 그 다음에 글의 주제가 학생들의 인식 개선이 아니잖아. 그 다음에 장문 목적이요. 행사의 목적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을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하는 게 장문의 목적이다. 답 나왔네. 됐죠? 그럼 보세요. 장문 매체는요. 자, 개인적인 성격이 강한 장문 매체입니까? 학교 누리집 게시판인데? 말도 안 되지. 그 다음에 글의 유형이요. 자,
주관적 견해를 배제하고 사실을 있는 그대로 설명하는 글이에요 이게? 건의문인데?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 이런 건 설명문 얘기하는 거지. 자, 따라서 답을 3번으로 골라야 된다. 여기에 키포인트는 지금 얘기한 요런 것들. 오케이? 이게 출제 요소로 등장을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라. 그러면 9번을 풀면서 글을 봤더니 38번 문제가 자동으로 풀렸어. 그러면 봐. 반대로 생각해 볼까? 우리가 여기서 되게 중요한 요소인데 38번을 먼저 풀었다 쳐보자. 그러면 38번을 풀기 위해서 자, 예상 독자가 누구인지, 글의 주제가 무엇인지, 장문 목적이 무엇인지, 매체가 무엇인지, 글의 유형이 무엇인지. 자, 요거나 요거 같은 건요. 또 요거 같은 건요. 글을 굳이 다 안 읽어도 파악이 가능하다 칩시다. 그러나 글의 주제가 무엇인지, 뭐 장문 목적, 뭐 요것도 절반 정도만. 어쨌든 요거는요. 글을 읽어야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해봐야 파악이 가능한 거야. 그렇다는 얘기는 곧 뭐냐면 이 선지들 진위를 판단하기 위해서 글을 다 읽었어야 한다고. 근데 그러고 나서 39번으로 갔다고 치면 이거 읽었던 기억에 기대어서 그대로 이걸 풀 수 있느냐 하면 그렇게 확신하기는 어려워. 물론 여기선 읽고 났을 때 뭐 실행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없었던 게 떠오르는 건 가능할 수 있죠. 그건 이 경우가 비교적 평이한 세트였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일반적으로는 이걸 푸느라고 각 문단을 확인한 경험 후에 38번 같은 문제를 푸는 게 훨씬 더 압도적으로 빠른 시간 안에 문제 이 세트를 정복할 수 있는 요령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여러분 알아둬야 된다. 자, 그럼 40번 갑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문단에 초고이다 그랬어요. 이게 초고네? 이게 비포야? 그러고 나서 현재 4문단 지문으로 제시된 게 애프터예요. 얘를 이렇게 고친 거죠. 그럼 보자. 이게 지금 조언을 적절하지 않은 거 그랬는데 선지가요. 첫째 문장은, 둘째 문장은, 세 번째 문장은, 네 번째 문장, 다섯 문장은 이렇게 해놨어. 검토하기 편하라고. 그럼 보세요. 일단 보자. 제가 건의한 대로 에너지 하베스팅 체험 전에 프로그램을 개조한다면 행사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입니다. 첫 번째 문장이거든. 1번 선지. 부적절하게 사용되는 어휘를 바꾸는 게 어때? 라고 해서 지금 현재 4문단의 첫째 문장을 볼까? 그러면 개조한다면이 개선한다면으로 바뀌었네? 오, 좋았어. 맞아. 그렇게 했네요. 개조한다면 이상하죠? 개선한다면으로 해야 되겠죠? 그러면 1번 나무랄 데 없어. 그 다음에 그러나 실제로 냄냄 과학체험관에서 에너지 하베스팅을 직접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참여자의 80%가 에너지 하베스팅을 구체적으로 이해하는데 유익했다고 답했습니다. 이게 두 번째 문장이거든? 그 지금 애프터의 두 번째 문장을 봤더니 똑같은데 뭐만 바뀌었는가 하면 요것만 없어졌어. 그죠? 이게 안 어울리니까. 2번 선지도 맞는 얘기 아니야? 그 다음 세 번째 문장 볼까? 화석 에너지의 고갈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라는 게 세 번째 문장인데요. 이거는 자연스러운 흐름을 해치고 있는 문장이니까 삭제하는 거 어때? 삭제됐네. 실제로 그 문장 날아가 버렸네요. 실제로 이거는 굳이 필요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냥 삭제를 해버렸어. 삭제하는 게 옳고, 그지? 좋았어. 그러면 3번도 맞네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장 요건데요. 에너지 하베스팅에 대한 구체적 이해는 우리가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뭘 효율적으로 활용해? 효율적으로 뭘 활용해? 여기 혹은 여기에 뭐가 들어가 돼 있어? 무엇을? 에너지를. 그러니까 실제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에너지를 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네요. 그러니까 4번 선지 필요한 문장 성분 목적어가 빠져 있으니까 추가하는 게 어때? 맞아. 근데 이제 마지막 문장 학생들을 소중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하네 뭐. 그래서 어떻게 했어? 학생들에게로 바꿔놨네. 그러면 이 조사가 어색해서 학생들에게로 바꾸었는데 5번 선지는 뭐라고 돼 있어? 다섯 번째 문장은 목적어에 맞게 서술어를 수정하는 게 어때? 그랬어요. 그런가요? 서술어가 수정됐나? 목적어에 맞게? 경험을 제공하다. 이게 뭐가 바뀌었어요? 있나? 그랬나? 거기도 경험을 제공한다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지. 바뀐 게 어느 지점이냐를 발견했다면 요 조사가 요 성문에 맞게 어울리게 내용상 흐름에 자연스럽게 바뀌었다. 이렇게 해야지. 그걸 바꾸는 건 어때? 조사를 바꾸는 건 어때? 이래야지. 답이 5번이에요. 이해됐죠? 근데 왜 이 문제를 틀리냔 말이야.
이렇게 친절하게 일부러 문장 단위로 1번, 2번, 3번, 4번, 5번이 첫째 문장, 둘째 문장, 셋째 문장 이렇게까지 찍어줬는데 실제로는 여러분 이 문제가 그렇게 선지에서 특정한 문장을 지정까지 해주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이거 되게 난도를 끌어낮추기 위한 안간힘이 느껴지는 세트예요. 자, 41번 A와 B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습니다. 이제 가에 관련된 가 단독 문제로는 끝났고요. 나가 뭐냐면 이제 학생들이 대화를 해요. 보통 이렇게 대화로 제시되는 건 보통 회의죠, 그죠? 회의를 합니다. 뭐라고 회의하는가 보세요. 자, 학교 이제 물론 A, B는 묶여 있는 부분은 특정 부분입니다만 그 앞뒤 맥락도 좀 봅시다. 자, 건의한 글 봤지? 논의해보자. 얘가 학생 회장인가 봐. 그랬더니 자, 그런 건의였지. 나도 동의해. 그랬네요. 우리가 작년 거 문제점 충분히 고르지 못한 것 같아. 작년에 문제점부터 논의해보자. 그랬더니 학생들의 참여도가 낮은 것이 문제였어. 맞아. 건의한 글처럼 자료 전시에 치우쳐서 실생활과 일상생활과 관련 짓지를 못한 게 문제라고 생각해. 동의해. 그런데 그 사진 자료, 영상 자료에는 문제가 없었을까? 그랬더니 이런 거라서 문제가 없는 것 같아. 이게 A야. 맞죠? 그 다음에 그랬더니 학생 2가 그렇지만 반복되는 건 있었던 건 문제가 있다고 봐. 그랬더니 선별하자. 또 얘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자, 무슨 과학관의 경우처럼 행사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 거야. 뭘? 건의 내용을 수용하면 말이야. 그랬더니 이제 B로 들어가는데 어떤 프로그램 마련할지 말해보자. 세부 어떤 의제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A 부분은요. 작년 행사의 문제점에 관한 논의를 A로 묶은 거고요. B는 뭐냐면 그러면 추가로 이번에는 어떤 프로그램을 마련할지를 논의하는 거거든. 그랬을 때 얘가 신발 발전기 그래가지고 앞전소자 어쩌고저쩌고 그런 거 발광 다이오드 어째 그런 거 어때? 그랬더니 그런데 그걸 제작하는 것까지 해야 될까? 그랬더니 제작하면 이해가 더 쉬울 거야 그랬지. 그러면 근데 그렇게 밟고 그걸 밟고 신고 걷는 체험만 하면 단조롭지 않을까? 그랬더니 얘가 무슨 아이디어를 내는가 하면 그걸로 발전한 걸로 전화기 충전해 보는 건 어때? 그랬더니 좋네. 그래서 좋은 일 거야 이렇게 했어요. 자, 이 41번 문제가요. 요 문제는 사실은 일반적으로 요 문제 유형에 할당된 난도보다는 상대적으로 조금 낮춰놔서 어렵진 않은 문제였습니다만 사실 이 전체 세트 가운데 이게 제일 시간 많이 걸리는 문제, 제일 어려운 문제고 제일 주의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본수능에서 분명히 이 문제 유형이 나올 텐데 사실 이 문제 사실 화작의 이번에 그 11문제 세트가 이 전체 문제 유형들이 거의 고스란히 수능에 그대로 반복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그중에 이 문제 유형은 특별히 주의해라. 아시겠죠? 자, 그랬을 때 A에서 학생 이름 문제점을 살피기 위한 여러 관점을 소개한 후 B에서 여러 관점에서 논의된 내용을 종합하고 있다. 그런데요. 요 선지들은 제 생각에는요. 예를 들면 1번, 2번, 3번 선지 같은 경우는 요거는 어순을 좀 바꾸는 게 어떨까 싶긴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선지의 성격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A에서 학생 2는 어쨌다. 그 다음에 B에서에 해당되는 부분에 뭐 방안을 제시한다. 어쩌고 뭘 종합한다. 의미를 강조한다. 요거에 요 행위의 주체도 해당 학생이야. 앞절의 해당 학생으로 이어지는 건데 그러자면 예를 들면 학생 1은 A에서 문제점을 살피기 위한 여러 관점을 소개한 후 B에서 여러 관점이 논의된 내용을 종합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 게 더 정확한 문장이겠죠. 왜냐하면 현재대로라면 이 뒷절에서는 이 내용을 종합하는 게 누구인지에 대한 게 명확하지 않으니까. 됐지? 자, 그렇다 치고 출제는 아마 그거였을 건데 의도는. 그럼 그랬을 때 학생 1은 1번 보자. A에서 문제점을 살피기 위한 여러 관점을 소개하지 않았죠. 학생이 여기 의장 애가 무슨 여러 관점을 소개해? 그러니까 뭐 뒤에서 뭐 B에서 그 논의된 여러 관점에 논의된 내용을 종합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죠? 2번 볼까? A에서 학생 2가 문제의 원인을 제시했어. 뭐라고? 그거 일상적인 일상생활과 관련지어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래놓고 B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얘가 제시하는가? 맞네. 왜? 어떻게? 얘가 2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신발 발전기를 직접 제작해서 실생활하고 관련 있는 얘기를 해보자. 이렇게 얘가 해결책을 제시를 하거든. 그러니까 이 얘기가 맞는 선지가 되겠네. 학생 2가 A에서 원인을 제시했고 B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제시한 것 같죠. 됐죠?
자, 3번 갑니다. 학생 3은 문제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를 필요성을 A에서 제기했나요? 문제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라는 거는 학생 3이 그죠? 학생 3이 동의해. 그런데 우리가 사용한 사진과 영상 자료에는 문제가 없었을까 이랬으니까 이건 맞는 얘기라고 할 수 있어. 자, 다른데 이유가 있다 치고 그럼 다른데 이유가 있다는 건 그 전시 위주였다는데 핵심적인 문제가 있다 치고 근데 우리가 전시한 자료 자체는 문제가 없었을까라는 걸로 추가적인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한 거 맞죠? 근데 그 의미를 피해 가서 강조한 건 아니니까 4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A, B 모두에서 학생 1은 논의한 내용을 정리하면서 학생 2와 학생 3이 문제에 대한 의견을 내도록 요청하고 있다. 의장이 A에서도 B에서도 논의한 내용을 정리하는 내용은 안 나옵니다. 물론 B보다 너머의 끝에 지문 전체 끝에 보면 자,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종합하면 이라고 하는 대목이 나오긴 나와요. 근데 그거는 A나 B에는 안 나오거든. A나 B에 속한 건 아니라는 말이지. 자, 5번 A, B 모두에서 학생 2는 학생 3의 질문에 답하면서 문제에 대한 자신의 의견의 타당함을 주장하고 있다는데 이런 얘기는 B에는 있죠. 왜냐하면 거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B에서 학생 2가 3의 질문에 대답해. 학생 3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제품을 제작하는 체험까지 해야 할까? 이랬더니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직접 제작하면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니까. 근데 A에는 그런 게 없어요. 따라서 답을 2번으로 골라야 한다. 41번 문제 유형 자체에 좀 주의하자. 시간이 많이 걸리는 유형이다. 자, 42번 갑니다. 가와 나를 고려할 때 학생 2가 쓴 회의록의 내용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거기에 보면 내가 회의록 작성할게 학생 2가 그랬거든. 그러면 이제 회의했던, 즉 나의 내용이 잘 요약됐느냐를 확인해야 돼. 그랬을 때, 자 보세요. 이제 선지 달려있는 거 봅시다. 작년 행사 점검에서 전시에 치우쳐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않았음, 유사한 내용이 반복되는 자료가 일부 있었음. 그렇으니까 이거는 아까 A 부분에서 얘기했던 것들의 내용이 잘 반영되어 있네요. 건의 내용 점검. 건의 내용이 행사에 참여하는 학생의 수를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적합함. 그런 얘기가 여기 어디 있지? 학생의 수를 늘리기 위한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아져야 되지. 내실 있는 행사를 치러야 된다. 답이 3번이야. 자, 추가 프로그램 마련해서 신발 발전기 신고 걸으며 전기가 생산되는 걸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그 다음에 휴대전화를 평평한 판 위에서 충전할 수 있게 한다. 요 얘기가 이제 B에서 나왔던 얘기들에 해당되니까 3번을 제외하고 1, 2, 4, 5번은 맞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는 게 되겠죠. 자, 그럼 지금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수능을 예측해 볼게. 수능을 예측할 때 지금 가와 나처럼 학교 생활을 소재로 할, 자, 종합이니까 마지막이니까 점검합시다. 분명히 여기는 화작 통합으로 5문제가 나올 건데 수능에서 학교 생활, 이거 지금 학교 생활 아니야? 학생회가 주최하는 무슨 행사, 학교 생활을 매개로 해서 화법 하나 장문 하나가 가나로 제시될 경우가 높단 말이야. 그래서 보통은 화법 가에 나오고 장문이 나에 나오는 경우가 더 많지만 지금처럼 가에 장문이 나오고 나에 화법이 오는 경우도 많아요. 자, 어쨌든 하나하나 나왔을 때 대화가 선택될 때가 많아 이렇게. 근데 대화는 아주 일상적인 대화가 아니고 밥 먹었니? 뭐 먹었니? 이런 게 아니고 맛있었어? 이런 게 아니고 회의야. 회의 말하자면 토의. 학생회 아이들, 동아리 아이들 이런 애들이 토의를 하는 거예요. 이해됐지? 그래서 여기 지금 41번 문제 유형에 주의하자. 42번 문제는 지금 덩치는 크지만 단순하게 나왔는데 이런 문제도 조금 더 복잡하고 함정을 파놓았을 수 있어. 요 경우는 지금 요거를 틀린 말로 만들었고요. 보통 이럴 때 일부 특정한 단어나 무슨 뭐 어구나 이런 것들을 살짝 교묘하게 비틀어 넣음으로써 정답지를 만들어서 얕은 함정을 파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문제 유형이다. 41번의 경우는 훨씬 더 조회하는데 복잡한, 그리고 일부는 맞는 진술로 되어 있어서 판단이 좀 더 시간이 걸리고 복잡한 그런 문제로 41번을 난도 높은 문제로 설정할 경우가 많이 있다. 또 38, 39, 40, 41, 42 중에서 현재는 장문 문제로 38, 39, 40 단독으로 3문제나 할당했고 가나를 엮은 문제로 42번 한 문제를 설정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 42번 문제는 나의 화법에 걸려있는 문제고,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가하고 굳이 깊은 관련이 없다 해가지고 그냥 나 문제로 본다면
현재 이 세트는 장문 셋, 화법 둘로 구성되어 있는 문제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보통 평가원은 이랬을 때 3대 2로 출제하기보다는 2.5 대 2.5로, 즉 화법 두 문제, 장문 두 문제, 그 다음에 진짜로 화법과 장문이 가와 나가 엮여서 함께 판단해야 되는 문제로 낼 때가 많더라. 그것도 알아두십시다. 요 세트에는 이번 10월 학평에는 딱 그렇게 적용되지 못했지만 수능을 예측할 때는, 대비할 때는 그렇게 알고 있어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됐죠? 자, 43에서 45번 볼게요. 다음은 장문 상황을 바탕으로 작성한 학생 초고이다. 문해답하죠. 장문 상황 보세요. 장문 상황이라는 거는 아까 우리가 장문 맥락 얘기했던 거하고 결부지어서 생각해 볼게. 자, 제가 아까 얘기했던 장문 맥락. 아까 제가 38번 문제와 관련해서 얘기했던 거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장문 맥락은 뭐라고요? 자, 예상 독자가 누구냐? 그 다음에 장문 목적이 뭐냐? 그죠? 그 다음에 글의 주제가 뭐냐? 그 다음에 만약에 하나 더 한다면 뭐라고? 매체가, 글이 실릴 매체가 뭐냐? 만약에 하나 더 한다면 뭐다? 오지선다를 만들기 위해서 그때는 글의 유형을 얘기한다. 됐죠? 이거 머릿속에 꼭 넣어야 됩니다. 중요하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결국 장문 상황이라는 것은 보통 이런 장문 문제에서 이것들을 제시하는 걸로, 그것에 대한 전부 다는 아니더라도 그런 걸로 저 상황이 제시가 돼요. 즉 이렇게 장문 상황 짧게 나올 때 이 안에서 최대한 이 중에 해당되는 걸 길어내야 된다는. 그럼 무슨 얘기야? 자,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견해를 담은 글을 작성하여 지역신문에 기고하려 함. 이랬죠? 그럼 볼까? 여기서 예상 독자가 우리 학교 학생이에요? 우리 가족입니까? 내 친구예요? 아니죠. 뭐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 아, 지역 주민이구나. 아마도, 그지? 지역신문의 독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들한테 읽힐 글을 쓰는구나. 됐지? 그 다음에 장문 목적은 뭔데요? 지역사회 문제 이렇게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는 글이야. 설득을 목적으로 하는 글. 논설문을 쓴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그 다음에 글의 주제는 여기선 알 수가 없어. 다만 지역사회의 문제를 다루고 있을 것이다. 그 해결책에 관한 것이다 라는 것밖에는 구체적으로 글의 주제가 뭔지는 아직은 모르겠어. 물론 딱 보는 순간 얼마 전 지방의 인구 감소 문제,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해당되는 게 글의 주제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긴 하지만 바로는. 그다음 매체가 뭐가 나와요? 지역신문. 됐죠? 그 다음에 글의 유형은 아마도 논설문이겠지. 그지? 아까 얘기했지만 견해를 담았다고 했으니까. 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짧게 제시된 장문 상황, 도대체 상황 세팅이 뭐냐를 보여주는 것 안에서 이걸 찾아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런 힘이 여러분한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랬을 때 43번 문제를 보자는 거야. 초고에서 기억을 제시할 때 활용한 전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거든요. 자, 기억이 뭐냐면 좀 전에 얘기했던 거,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견해거든. 그럼 이게 뭐냐면 사실은 이게 이 글의 주제 아니겠어? 인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해결 방안이 뭐냐? 그게 나의 견해, 나의 주장이거든. 그걸 어떻게 제시했느냐? 그때 활용한 전략으로 가장 적절한 게 뭐냐 이거거든. 그럼 사실은 이 글에서 주제를 드러내는데 활용한 전략이 뭐냐를 묻는 문제라고. 됐지? 그럼 봅시다. 자, 해결한 사례를 근거로 해결 방안을 제안한다. 이게 1번이야. 2번은 이제 우리가 지문 들어가기 전에 체크를 하고 들어가자는 얘기지. 자, 문제에 관한 쟁점을 바탕으로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한다. 3번째, 발생 원인, 다양한 발생 원인을 근거로 해결의 어려움을 주장한다. 근데 이거는 이상하잖아? 안 그런가요, 여러분? 해결의 어려움을 물론 부분적으로 이 문제는 쉽지 않은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 근데 해결이 어렵다는 게 궁극적인 주장이라고 만약에 한다면 그거는 답이 될 수는 없을 거야. 여러 가지 발생 원인을 근거로 해서 이게 원인이 여러 가지니까 쉬운 문제는 아니다 이런 정도의 언급이 있다면 또 몰라도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걸 궁극적인 주장으로 제시하지는 아마 않을 거예요.
어쨌든 그 다음에 문제 해결을 위한 기존 방안의 한계를 근거로 문제에 대한 논의의 시급성을 주장한다. 그 다음에 여러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를 분석하기 위한 다양한 관점을 제안한다. 그랬어. 이게 지금 이 글의 성격이 뭐냐를 묻는 거나 마찬가지네. 어떻게 보면. 그지? 그럼 봅시다. 초고를 빠르게 검토해 봅시다. 얼마 전 지방의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한 외국의 사례를 소개하는 책을 읽고 읽고 지역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지역민들이 함께 고민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이게 해결 방안까지가 제시됐다고는 아직은 아니지, 그지? 그렇게 볼 수는 없겠지. 지역 주민들이 함께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 정도지, 그게 해결한 외국의 사례를 근거로 해서 해결 방안이 이미 제시됐다, 첫 문장에서. 그렇게까지는 얘기할 수는 없어. 근데 어쨌든 이에 우리 동글동글시의 인구 감소 문제를 함께 살펴보자 한다. 그러니까 외국의 사례처럼 우리가 함께 고민하려고, 지역 주민 전체가 함께 고민하자고 지역 신문에다 이런 글을 기고를 하는 거네요. 우리 지역은 전체 인구가 2018년에 비해 2022년에 10% 가까이 감소했다. 이는 무엇보다 우리 지역의 20대, 30대 청년층 인구 감소 속도를 빠르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다. 우리 지역의 청년층 인구의 감소 속도는 전체 인구의 감소 속도에 비해 2배 이상 빠르다. 이런 추세라면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 지역은 소멸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다. 자, 우리가 몇 년 사이에 인구가 10% 가까이 감소했고, 그중에 특히 청년층 인구 감소가 전체 인구 감소에 비해서 훨씬 더 빨라. 그러니까 뭐 노인층, 뭐 어린이, 뭐 이런 인구는 크게 그만큼 줄어들진 않았는데 청년층이 급속도로 감소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 지역의 인구 감소의 문제점이라는 얘기. 이 문단 갑니다. 주요 원인은 양질의 일자리 감소예요. 그래서 읽어보니까 원래 섬유, 식품, 자동차 부품 이런 게 이제 경제 활동의 중심이었는데 우리 지역에 근래 들어서 섬유 산업이 쇠퇴를 했어. 그러니까 양질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그에 따라서 지역의 서비스 산업도 함께 쇠퇴를 하죠. 그러니까 섬유 산업이 쇠퇴를 하니까 일자리가 줄어드니까 서비스 산업도 쇠퇴를 한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예를 들면 직장을 잃은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야. 일자리가 감소되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그 주변의 식당 어떻게 되겠어? 문 닫는 거지.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함께 쇠퇴했다. 이것은 보육, 교육, 문화 등 지역의 자리를 잡고 생활하는 데 필요한 정주 여건의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악화된 정주 여건은 인구 유입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여 인구 감소를 가속화하고 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 지역의 인구 감소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충실하게 설명해 놓은 게 이 문단의 내용이야. 내용은 뭐였지? 섬유 산업이 쇠퇴해. 덩달아 서비스업도 쇠퇴해. 교육, 문화, 무슨 이런 정주 여건들이 악화돼. 그러면 당연히 인구 유입의 장애 요인이 돼. 거기 가봤자 보육 어려워, 교육 어려워. 응? 아이 보낼 어린이집 같은 거 없어 거기. 애가 아프면 예를 들면 가까이에 소아과도 없어 예를 들면. 그러면 그 지역에 가서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야. 선택을 못 하게 되는 거지. 인구 유입의 장애 요인이 되고. 그러니까 결국 인구 감소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런 결론에 도달한 거죠. 자, 3문단 갑니다. 고부가 가치 섬유 산업의 육성을 지원하고 식품 산업 단지를 확대해요. 그럼 기업을 유치한다는 얘기는 일자리를 만든다는 얘기야. 그런데 외국의 사례를 보면 산업진흥 정책, 지금 얘기한 이런 거 섬유 산업 육성하고 식품 산업 단지를 어쩌고 하고, 근데 그것과 함께 보육, 교육 여건의 개선이 이루어지고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가 발전할 때 청년층 인구 증가 효과가 컸다. 우리 지역도 이 사례를 참고해 지역민의 보육, 교육 여건의 개선과 문화 콘텐츠 개발을 위해 제도적인 지원을 늘려야 한다. 답 나왔죠? 해결한 사례, 외국의 사례, 지금 그지? 방금 읽었던 거. 자, 외국의 사례를 보면 산업진흥 정책 말고 그것과 함께 보육, 교육, 문화 이런 걸 집중 지원해야 문제가 해결되더라. 우리 지역도 그래야 한다. 1번 나온 거. 됐지? 자, 4문단 가죠. 청년층 인구의 증가는 지역의 인구 소멸 위험을 낮추고 지역 경제 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토대가 된다. 청년층 인구가 증가하는 것은 이러한 그러니까 왜냐하면 청년층 인구가 많이 유입되면 말하자면 그 지역에 상대적으로
출생률도 좀 높아질 거 아니겠냔 말이야. 자, 이러한 선순환 구조에 우리 지역이 진입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가 제공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청년층에 필요한 제도가 마련되고 기반시설이 확충되어야 한다라고 해놓고 A가 아직 빈칸으로 있습니다. 자, 43번 문제 1번으로 답 골랐고요. 그 다음 이제 44번 갑니다. 조건에 따른 표현하기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조건이 이렇습니다. 1문단에서 밝힌 장문의 계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야 돼. 이게 이제 A라고 해봅시다. 조건 A. 내용 조건이죠. 이런 거를 포함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체크해야 될 건 뭐냐면 1문단에서 밝힌 장문의 계기가 뭐냐면 최근에 외국의 사례에 관한 책을 읽었어.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한 외국 사례에 관련된 책을 읽었는데 지역 주민들이 함께 고민할 때 해결이 빨라지더라. 그러니까 내가 그러고자 함께 고민하자고 지역신문에다 글을 싣는다. 이게 장문의 계기였고, 맞죠? 그 다음에 관용구를 활용하여 글을 마무리한다. 이게 이제 B 조건이죠. 관용구를 활용. 관용구는 예를 들면 속담 같은 거, 그지? 그 다음에 이때 대용 표현을 사용하여 앞문장과의 응집성을 높일 수 있다. 이게 C 조건이죠. 뭐 이, 그, 저 같은 것, 그런 계열의 말들로 앞에 있는 것들을 받아서 표현하는 거. 그럼 보세요. 1번 볼까? 이와 관련하여 이와 관련하여라는 얘기는 이제 앞에 문장과의 대용 표현을 이용한 응집성 높인 거로 볼 수 있는데, 나이가 들수록 소득이 줄어 발생하는 세대 간 소득 격차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발빠르게 대처해야 한다. 지금 A랑 B는 전혀 도달이 안 됐어. 2번 이를 위해서는 백지장도 맞들면 낫듯이. 오, 좋았어. 우리 지역민 모두가 함께 고민하며 문제 해결을 어쩌고저쩌고. 답이 2번 나왔네. 됐죠? 3번 갑니다. 이것은 좋았어요. 근데 정주 여건이 좋아야 우리 지역을 떠난 청년층이 우리 지역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요것도 만족 못했고 요것도 만족 못했지. 4번 우물을 파도 한 우물을 파야 하듯이. 요거 이제 관용구 들어갔네요. 근데 정책 당국은 효과가 가장 큰 하나의 정책을 꾸준히 시행해야 한다. 그랬으면 A랑 C가 만족을 못하네요. 자, 5번 인구 감소 문제는 당장 우리 지역민 모두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에서 많은 관심을 필요로 한다. A도 탈락, B도 탈락, C도 탈락. 됐지? 그러면 답이 2번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문제 45번이에요. 보기는 학생이 초고를 보완하기 위해 추가로 수집한 자료에다 자료 활용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봅시다. 가가 있는데 통계 자료입니다. 동글동글 시. 이제 여기 글 쓴 사람의 이제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시야. 여기 인구 추인데요. 전체 인구 수가 여기 그래프로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요 옆에 있는 것은 20, 30대 인구 수예요. 명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년 대비 전체 인구 수 감소율입니다. 감소율이에요. 그 다음에 이건 뭐야? 전년도 대비 20, 30대 인구 수 감소율이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수치를 준 그래프가 여기 있단 말이야. 이게 가예요.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1번 선지를 볼까? 가를 활용하여 1문단에서 우리 지역의 전체 인구가 2018년에 비해 2022년에 10% 감소했다고 제시한 것에 대해 전체 인구 수를 밝혀 구체화한다 그랬는데, 여기서 잠깐 선생님 그러면요 여기에 구체적인 숫자가 있으니까요 여기 진짜 숫자 2018년의 숫자하고 2022년의 숫자를 가지고 이게 뭐 얼마나 감소했는지 10%인지 아닌지를 막 계산해야 돼. 안 해도 돼. 걱정하지 마. 그런 건 안 해도 돼. 왜? 자, 맞겠지. 글이 잘못된 게 아니라면 이 근거 자료가 그것에 부합하겠죠. 그 상황을 비틀어 놨다? 실제로는 10%가 감소한 게 아닌데 그래서 잘못 써놨다? 그러면 이게 지금 상황 설정이 이상하게 뒤틀리는 거야. 이거는 맞을 거다. 왜? 구체적인 숫자가 있으니까 그 구체적인 숫자로 10%라고 얘기한 것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활용하는 그 아이디어가 적합한지 아닌지만 판단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맞으니까 넘어가야 돼. 근데 만에 하나 그런 식으로 이런 상식적인 판단을 하는데 답이 없어. 그럼 진짜 이상한 문제지만 알고 봤더니 이 자료를 실제로 계산해 봤더니 10%라는 앞에 설명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사용할 수 없어. 그 진술에 위배되는 자료야. 이래서 이게 정답이 1번이 되는 경우가 아주 이상한 형태지만 있을 수는 있어. 근데 그건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해요. 문제를 이상하게 만든 거야. 그러니까 이걸 직접 계산으로 바로 들어갈 필요는 지금 없는 거예요. 됐지? 그 다음에 나인데요. 설문조사 결과 봅시다. 인구 증가를 위해 우리 지역에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는 그래가지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보육, 교육 여건의 개선, 문화시설 확충했어요. 그럼 봐봐. 2번 선지. 3문단에서 보육, 교육 여건의 개선과 문화 발전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 청년층 인구 증가를 위해서는 정주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추가한다. 자, 여기에 지금
청년층 주민 500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이것만이 아니라 이런 식의 이야기, 보육, 교육 여건, 문화시설 확충 이런 것들이 아까 그래서 언급됐던 것들이 이렇게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27.8, 17.4 합하면 얼마야? 이거에 육박하는 그죠? 똑같은가? 45.2가 되겠네. 거의 육박하는 그지?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로 2번 선지처럼 활용이 가능하겠다 이 자료가 그지?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다를 활용하여 그러는데 다가 뭐냐면요. 양질의 일자리 부족이 동글동글시의 청년층 인구가 더 타 지역에 비해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주요 원인임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보육, 교육, 문화와 같은 정주 여건이 열악한 것에도 주목해야 합니다. 이랬어요. 그럼 보세요. 3번 선지 여러분이 많이 틀렸을 건데 3번 다를 활용하여 이 문단에서 정주 여건이 인구 유입의 장애 요인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열악한 정주 여건이 청년층 인구 감소의 주요 요인임을 강조한다 이랬는데 착각의 루트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선생님 3번 딱 보니까 다를 활용하여 이 문단에서요. 자, 맨 처음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우리 지역 청년층 인구 감소의 주요 원인은 양질의 일자리 감소다 라고 거기에 명시를 해놨어. 그리고 여기에도 보니까 일자리 부족이 감소하는 주요 원인이다라고 딱 해놨단 말이야. 그런데 선지에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열악한 정주 요건이 청년층 인구 감소의 주요 원인임을 강조한다고 했으니까 틀렸네. 그래서 답을 3번으로 고른다. 이거는 물론 그런 그 판단을 한 과정에 대해서는 이제 납득은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 문제가 우리한테 알려주는 건 되게 소중한 가치 있는 이 문제를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되게 가치 있는 깨우침이 있다고 생각해. 뭐냐면 이 전문가 인터뷰를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주요 원인이 양질의 일자리 부족이다. 하지만 이것도 주목해야 한다는 얘기는 이것도 주요 원인이 될 만큼 중요한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 그걸 바탕으로 3번 선지처럼 진술한 거라고 한다면 가능성이 있죠. 맞는 진술이 될. 반면에 4번을 한번 볼게요. 가와 다를 활용하여 1문단에서 우리 지역의 청년층 인구와 전체 인구의 감소 속도를 비교한 것에 대해 우리 지역과 타 지역의 청년층 인구의 감소 속도를 비교한 값을 추구한다고 했어요. 자, 가는 뭐였는가 하면 이거였고요. 통계자료. 그다음 다는 이거였어요. 그럼 이 가와 다를 활용해서 인구 감소 속도를 비교한 것에 대해서 우리 지역과 타 지역의 청년층의 인구 감소 속도를 비교한 값을 추구하면 돼. 타 지역의 인구 감소 속도를 어디서 가하고 다해서 어디서 길어내가지고 비교를 하지? 이건 우리 시의 얘기예요. 이것도 우리 시에 관한 이야기고 이건 통계자료가 아니고. 그러니까 4번처럼 타 지역의 청년층 인구 감소 속도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들어있지 않은 걸 가지고 그런 걸 하겠다, 비교를 하겠다는 얘기가 애초에 성립을 할 수가 없어. 누가 봐도 하늘이 두 쪽 나도 4번이 부적절한 활용 방안인 건 맞다고. 그러면 3번처럼 혹은 또 5번도 한번 볼까? 나와 다를 활용하여 그랬는데 4문단에서 청년층에 필요한 제도와 기반시설을 언급한 것에 대해 보육교육 지원을 위한 제도가 마련되고 문화시설이 확충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구체화한다 그랬는데 요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나다를 활용해서 글에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보완하는데 확충하는데 뒷받침하는데 이런 자료를 활용하겠다는 건 큰 틀에서 맞는 진술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3번이나 5번처럼 가능한 활용 방안을 두고 4번처럼 완벽하게 애초에 다른 시의 상황에 대한 자료가 없는데 그걸 활용한다는 명백하게 틀린 선지가 있을 경우에 3번이나 5번을 기웃대지 말라는 수능을 앞둔 코앞에 둔 수험생들에게 아주 중요한 점을 강조하는 45번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마지막 문제다 보니까 시간에 쫓겨서 허둥대는 판단을 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거 하지 않게 꽤 노력을 해야 되는 문제가 바로 이런 지금 계속해서 이 덩치 큰 45번 자료 활용 방안의 적절성 평가 문제가 45번에 마지막에 배치되는 상황들이 지금 반복되고 있거든. 이럴 때 헷갈리지 말고 분명히 잘못된 판단,
논리적으로 아예 말이 안 되는 4번 선지 같은 걸 정답으로 쏙쏙 골라내는 힘이 여러분에게 꼭 요구되는 때다라는 사실을 한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말이에요. 다 끝났어. 문제 풀이 모두 끝났고 여러분에게 이제 마지막 당부하고 강의 마무리합니다. 총평에서 얘기했었는데 이제 진짜 수능까지는요. 저는 물론 지금 이 시점은 파이널 체크 포인트를 제작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강의로는 수능 전에 여러분하고 만나야 될 마지막 진짜 마지막 게 있긴 있죠. 그러나 어쨌든 모의고사 해설로는 모평과 학평 전체를 거쳐서 이게 마지막이에요. 이런 식의 실전 문제를 저도 함께 푼 다음에 와가지고 막 급하게 해설하는 이런 강의는 진짜 본수능 때 이전에는 이게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았고 이제 마지막에 고생 조금만 더 해야죠. 그죠? 조금 더 기운 내서 끝까지 이번 시험이 제가 비록 문학과 화작에 관한 얘기로만 3, 4, 5부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내 약점이 무엇인지 또 내 강점은 무엇인지를 잘 파악하는 몇 점 맞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한테는 남은 기간 동안 이런 점들을 보완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나한테 알려준 유용한 시험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라고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저는 파이널 체크 포인트에서 수능 보는 그날까지 시험장 가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기로 합니다. 자, 해설 강의 이걸로 마칠게요. 안녕.